네,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시작한 DK 복덕방이란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이런 세무, 대출, 이제 좀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로 풀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뭐 너무 답답했던 그런 가슴속을 복덕방에서 사실 많이 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첫 번째 타자이신 저희 이제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우병탁 이제 팀장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팀장님의 경력은 이렇게 표로 나가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요즘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자분의 경우처럼 이 주택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이제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하는 과정 중에서 날짜를 맞추거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그 건성구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 건성구는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은 네. 원래부터 2주택 보유 상태에서 당초에 구입을 하실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네. 지금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채를 양도하시는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가 네. 3주택 걱정하시는 3주택으로 중과가 되는 상황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2주택 중과로서 10%포인트 네. 중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4월 30일에 딸과 사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는 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양도의 경우에는 이제 매각을 하고 나서 합가를 한 케이스로 봐야 될 거고요. 당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또한 전입신고하시는 시점에서는 아직 건선 일신 운항 원래 거주하셨던 집에 전입신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딸과 사위 세대의 주택수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옮겨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합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세대가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세대다라는 걸 입증하는 걸 통해서 주택수가 전부 다 합산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양도세와는 다르게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방소득세법의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부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도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살고 나서 다른 집을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던 건선 일신 운함을 매각하시고 다시 옮기실 때에는 딸과 사이 앞으로 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분까지가 포함이 돼서 다주택으로 중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집을 사실 때에는 이러한 세대 합가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해소하시고 사는 것을 고민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제 본인의 일시적 이주택 상태,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이주택 상태하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건 단독주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지 150, 180평 남짓에 공시가격은 500만 원 수준이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등기법상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 따로, 그다음에 네. 토지 따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쵸. 경우에는 통상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겁니다. 땅과 건물이. 대지 지분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게 따로 되어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상속을 받으시는 과정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던 주택 부분은 네. 이제 다른 형제분, 네. 여동생 앞으로 등기를 쳤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딸려 있는 주택의 부소 토지만을 네. 상속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부수 토지를 받은 것만으로 네. 즉 다시 얘기하면 땅만을 가지고 계시는 네. 것으로 주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아마도 설명을 해주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같이 구현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냐면 이 토지를 받은, 그러니까 이제 동생분이 주택을 받고 네. 본인이 부수 토지를 받은 거를 네. 다른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생길까봐 네. 팔아버리셨다라고 네, 했어요. 서류가 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 잘못 전달을 해주신 거냐면,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인 네. 상태였던 사람이 네, 네. 집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두 채를 네. 1주택이나 혹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때에는 네, 네. 최종 1주택이 된 상태, 그러니까 다른 집 한 채를 먼저 네. 팔고 나서 2년을 더 보유하고 있거나 네. 2년을 더 거주하고 있어야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주택을 받았다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특례가 또 별도로 있는데 네. 그걸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이 집, 그러니까 받으신 집을 매각하고 나서 2년을 네. 더 갖고 있다가 팔아야만 일시적 이주택 조건을 네, 받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의 부수 토지만 갖고 네.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아, 또 한 가지는 다행이다. 부속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지분으로, 그러니까 네. 단독주택의 주택 부분, 그다음에 토지 부분을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형제분들끼리, 성수님들끼리 네, 네. 지분으로 똑같이 안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택도 일부 상속을 받은 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경우라면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기는 하는데 주택 지분. 역시 세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배려, 그러니까 안분을 해놓고 있고요. 네, 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라면 그 앞전에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 네. 그리고 새로 사서 이사를 가려던 일시적 이주택하고 네. 상속이 맞물려 있는 경우라고 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조건하에 어떤 조건이냐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원래부터 내가 팔려는 집이 일시적 네. 이주택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네.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살던 독립세대로 있었던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면 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시 그 케이스의 경우에도 비과세에 지장을 받는 일은 생기지는 않게 되니까 네, 네.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우선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은 18년도 4월 1일부터 네. 이제 중과세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법이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 5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게 네. 대상이고요. 네. 2주택의 경우에는 원래 세율이라는 건 6에서부터 45%의 세율인데 그러니까 2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10%포인트씩을 더 더해서 다시 얘기하면 16에서부터 55%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주택의 경우에는 20%포인트가 더 중과가 돼서 26에서부터 65%의 중과세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5월 31일 전까지 네. 양도할 때가 네. 그렇고 올해 6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 양도를 하게 되면 네. 각각의 경우에 각각 10%포인트씩 중과세율이 네. 더 올라가요. 그래서 2주택의 경우에는 26에서부터 65%의 세율이 되고 네. 3주택은 36에서부터 75%까지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기를 전후해서 다주택인 상태에서 정리를 네.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간을 좀 넘기게 되는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그러니까 이 중과에 대한 유예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법이 이제 통과되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이 중과와 관련된 부분은 현행법상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네.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한두 번쯤은 꺼내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때마다 세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형식상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네. 같이 산다 하더라도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 아. 돈을 떠나서 네.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런 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권장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늘 먼저 좀 드리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의 경우에는 항상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개원칙이 존재를 전입신고랑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해서 각각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혼을 해서 별개의 경제주체로 살지 않고 이혼이라고 하는 형식상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위장 이혼인 것으로 같이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세법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에는 양도세를 피하고자 했던, 줄이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도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적발이 나중에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대로라면 정상적으로 냈어야 됐던 세금, 본래의 본세라고 하고요. 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의 폭탄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서 여하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고민을 해볼 수는 있으나 실행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금 때문에 이혼하셔야 되는 분이 억지로 참고 사시는 것도 정신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혼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그렇죠. 세금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선에서 안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가령 이제 대표적인 게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와 같은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산을 이혼 시 재산을 하게 되면 이제 안분을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의 목적, 두 가지의 원인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게 되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 시 어떤 규칙 사유가 있는 한쪽 결혼 일방의 당사자로부터 이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 가령 예를 들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해서 위자료를 지급해 줘야 되는 용도로 집을 팔게 되면 이게 이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비과세가 안 된다고 전제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내고 그러니까 위자료를 내주기 위한 용도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이건 세법상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그 집이 명의가 설사 남편 혹은 아내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치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명의는 저쪽으로 가 있었지만 부부가 함께 같이 읽어낸 자산, 원래 있었던 자산에 대한 거를 안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하고 비율을 과려해서 이 지분 예를 들면 아내가 가져가기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분할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소유권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부부 이건 어차피 남남이니까 증여하고 그런 것도 전혀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면 억지로 참고 세금 때문에 참고 사셔야 돼서도 안 된다. 우선 11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 14년도에 등기를 해서 여기서는 실거주를 하신 상태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은 2018년 8월 달에 인광동 냉면이라고 하는 60을 이제 추가로 사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래 거주하셨던 집을 이제 먼저 매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하신 상태고 뿐만 아니라 14년도에 등기 완료됐기 때문에 거주 요건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과세는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양도하실 때 금액이 9억을 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초과분에 대한 것도 역시 거주를 하셨다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됐을 거고 2년 이상 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각각 4%씩 계산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고 그 남는 부분만 양도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양받아서 실거주 하셨던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 매각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쵸? 했었던 네. 사안인 건데 18년 두 번째 집을 18년 8월 달에 사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신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18년 8월 달에 사실 때 그 신규 주택 구입 이전에 우선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네. 21년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해당 시기에는 기존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3년 안에 네. 그러니까 21년 8월이 되기 전에 네. 7월까지 기존 네. 집을 매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먼저 갖추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집을 비과세 받고 남아 있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셨던 윤광동에 있는 이 아파트, 집이 네.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음 집을 사시는 거는 네. 역시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시는 거에 대한. 네. 다만 다시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한 번 더 반복되는 조건이 되려면 네. 이 마포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8년 8월 달에 사셨던 건데 네, 네. 마포의 경우에는 이 해당 시기에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고 다시 옮겨가실 곳도 겨우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쵸, 예, 그런 어, 거 있죠. 이제 그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기본적으로 좀 더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강화됐냐면 네. 이제 그 새로 집을 사시고 나서 네. 1년 안에 이번에는 용광동에 있는 집을 파셔야만 기존에는 이제 3년이었죠. 아, 네. 1년 안에 용광동에 있는 집을 파셔야 되고 네. 새로 산 집에 사게 될 집에도 1년 안에 전입도 하셔야만 아. 용광동권 비과세가 되는데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광동의 집에서는 임대를 사셔서 주신 네. 상태였기 때문에 네. 거주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쵸.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요건 자체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게 용광동께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그렇죠. 받는 조건이었기 네, 네, 때문에 네. 두 번째 집이었던 용광동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집은 거주를 추가로 채우기 전에는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면 다시 집을 새로운 걸 사실 때에는 네. 용광동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언젠가 네, 들어가서 네, 네. 2년 동안 일단 거주를 할 수 살고, 있는 요건이 된 상태에 맞물려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사고 난 다음에 네. 그 새로운 집을 사고 나서 네. 1년이 되기 전에 비과세 요건은 채워진 상태에서 네. 매각을 하셔야만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취득을 좀 늦추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원칙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각을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으로 네. 지정이 된 상태에서 네.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이 2년 이상 보유를 하던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쵸. 여기에 더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옮겨가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도 원칙은 3년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사고 나서 기존에 있던 집을 2년 보유나 2년 거주 지역에 따라 이 요건을 맞춰서 팔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네. 새로 집을 사고 나서 원칙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3년 안에 또 판다는 네, 그렇죠. 요건을 또 추가로 네, 갖춰야 네, 되는 네. 건데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옮겨가는 다시 얘기하면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가를 네, 가는 네.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더 강화가 돼서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 1년 기존 집을 안에. 처분해야 되고 네. 새 집으로 전입신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입도 아예, 들어가야 네, 된다는 이사를 거고 가야 돼. 다만 이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1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뭐하고 그 이제 충돌이 있게 되냐면 그 옮겨가려고 샀던 집에 세입자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차 임대차 3법, 상법에 의해서 그 세입자의 2년 이상의 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옮겨가려고 했으나 기존 네. 집을 1년 안에 팔려고 했으나 이 임차인의 만기가 1년 반이나 1년 넘게 남았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역시 그 남아있는 임차 만기의 예. 범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그게 1년 반이 남았다면 기존 집을 비과세 받고 팔아야 되는 네. 기한과 그다음에 전입신고해야 네. 되는 기간이 1년 반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 부동산하고 파생해서 결국은 이제 네. 사전적으로 미리 성년 혹은 미성년자 특히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거죠. 향후에 당장은 쓸 일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네. 이 아이가 이제 컸을 때 집을 우리나라에 동토상 그쵸. 마련해 주거나 네, 네, 네. 집을 마련해 해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그 자본. 자금을 네. 보태서 네. 할 수 있도록 시작을 네, 해주기 네.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 보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막연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부자도 아닌데 이걸 네. 뭐 미리 해야 될까 봐요. 그러니까 다시 네. 얘기하면 증여라고 하는 건 통상 이제 부자들만 주로 고민하시는 요새는 사안이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하셨던 경우가 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향후에 뭐 20년, 30년 뒤에 네. 자녀가 집을 구할 때 조금이라도 네. 보태주기 위한 목적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네. 내가 물려줄 상속재산, 상속세 대상이 네. 되는 자산은 없다 하더라도 네. 없을 것 같더라도 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네. 많이 늘고 네. 있고요. 네. 다만 이 과정 중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예금의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서 하게 되면 네, 네, 네. 두 장으로 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가셔서 자녀에 대한 통장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은 하신데 네, 그쵸. 문제는 그렇게 자녀의 명으로 예금을 하고 네. 증여 신고를 같이 세무서에 국세청에 네. 하지 않게 되면 네. 이거는 나중에 이자가 불어서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 네. 돈을 찾았을 때 증여 신고가 병행돼서 있지 않았다면 그 불어난 이자를 포함해서 네. 그 예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증여한 효과가 사라지고 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예금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 증여 효과가 없이 부모의 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금으로 진행을 해주실 네. 때에는 이제 이체를 해주신 부모님의 통장, 그다음에 네. 이체 받은 자녀의 통장 네. 이 두 개를 증빙으로 해서 증여 신고를 같이 세무서에 병행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2천만 원, 10년을 네.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네. 아마 예금으로만 운영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이자를 포함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인출해서 쓰는 시점에도 2천만 원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길어지기 전이라면 네. 이럴 때는 하든 안 하든 원칙적으로는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 거죠. 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 다만 이제 그게 꽤 오랜 시간,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수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10년 뒤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네, 네, 네. 금액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찾아서 쓰는 시점에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네. 지금 미리 2천이 되는 저는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가 2천이 되는 시점에서 미리 증여 신고를 한 케이스하고 네.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이자 부분에 대한 걸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네.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시점을 통해서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혼인출생 신고와 함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공제라고 하는 거는 10년간 이제 미성년의 경우에 2천만 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는 증여를 해주더라도 증여세가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리 할수록 그러니까 주고 처음에 증여를 해주고 나서부터 아. 10년 하루째가 되면 다시 공제가 2천만 원 더 생길 또 수 있는 되니까 증여세 없이도 10살 할 때 수 있는 되는 거니까. 거야 15살, 20살에 또 그렇죠. 되는 거야 다르니까. 그러면 일찍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네.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을 그렇게 목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네, 안 된다라고 네, 하면 네, 네. 그 작을 때는 좀 늦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천이 되는 시점이 예를 들면 5살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시작 시점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게 본인의 자금 여력상은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처음 신고가 네, 네. 들어가면 5년 좀 못 쓰게 됐다라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나눠서 주시는 부분이든 한꺼번에 주시는 거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여건이 되는 시점에서 증여 신고를 이제 2천만 원에 맞춰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네, 네, 네. 그게 가능한 한 빨리 할수록 공제에 대한 범위를 한 번 더 쓸 수 있기 시점을 때문에 생각해.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예금과는 다르게 주식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네. 등록의 네. 대상이 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병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줘요. 네. 그러니까 증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네. 인정은 될 수는 있다. 근데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득하는 시점에 2천만 원을 넘는 그 공제 금액을 살짝 넘어가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명확하게 하는 걸 통해서 이 시점에 이걸 줬다라는 거를 기록상으로도 그리고 세무적으로도 명확히 남겨놓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제가 첫 번째 타자분이셔서 저도 사실 진행할 때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동분서주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